뭐 기출문제 몇 문제 나왔다 몇 문제 나왔다가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124에 연소 4문제, 방제 5, 폭발 1, 위험물 5. 위험물이 여기도 보세요. 계속 좀 많죠. 한 1년 동안에 10문제 나왔어요. 10문제. 여기는 지금 7문제 나왔어요. 그럼 한 3문제 정도 더 나오겠네.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는 없었고, 소방기계는 항상 10문제 이상 13문제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소방기계라고는 하지만 얘도 법규랑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어떤 원리 이론을 물어보는 기록하는 기계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좀 전기가 적게 나왔네요. 여기 건축방제 보세요. 여기 이번에 22회 때는 적게 나왔지만 8문제, 6문제. 여기 119에 7문제. 그러니까 기본 5문제는 나와요. 건축방제에서. 그러니까 건축방제 나머지를 내가 완벽하게 다 한다고 해서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소방기술사 시험이. 이 건축방제에서 내가 몇 문제 건지지 못하면은, 왜냐면 건축방제는 누구나 싫어해. 다 하기 싫어해요. 근데 여기서 점수를 잘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평가를 가장한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절대평가를 가장한 상대평가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쓰면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근데 건축방제는 대부분 하기 싫어하고 어느 정도 보면은 좀 난 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넘어간단 말이죠. 막상 근데 시험장 가서 문제를 답안을 쓰려면은 이게 펜이 안 나가요. 펜이 안 나가. 우리 단순한 법을 암기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내가 내 안으로 이제 스며들고 내가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보통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나름 계획들이 있지만 그 공부하는 시간 중에 저는 예전에 법규 문제 관련해가지고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했어요. 한 하루 중에 한 40% 정도. 5문제뿐이 안 나오지만 한 40% 정도를 시간을 할애했어요. 내가 5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한 2시간. 뭐 8시간 한다? 그러면 한 3시간 반, 3시간 반.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체계적으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시간 투자하고 또 내가 잘 아는 부분은 그것도 이제 뭐 잘 안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건축을 내가 안 하고 합격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소방기술사 시험이 이제 건축 뭐 예전부터 그랬어요. 저 시험 볼 때도 그랬고 건축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저 건축 문제 많이 나왔을 때부터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특화되어 있는 남들과 다른 어떤 무기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건축 방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들이 다 안 하거든요, 이걸. 싫어요. 보기 싫어. 너무 다 문자고 막 하얀 거는 종이요, 검은 건 글씨요. 보면 벌써 졸리잖아요. 막.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잘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그거를 채우는 방향으로 다음 시험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다음 시험도 저는 이 건축 방제 법규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저는 항상 50% 봐요. 이 전체 문제 중에 한 50%는 기준 법규 문제다. 그럼 나머지 50을 아무리 잘해도 합격하기가 힘들다. 이 시험 문제는 문제 풀이하면서 볼게요. 넘어가고요. 자, 1교시. 또 문제가 있네.
요즘 수소가 대세죠, 수소. 전기차, 수소차. 그죠? 수소가 대세예요. 그래서, 수소가 대세긴 한데, 소방교육사에 좀 나올 확률이 있을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취급소에 나왔네요, 이게. 이제 취급소 요 그림을 좀 먼저 보고 밑에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주유소의 그 상황이에요. 어느 주유소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현수식이라고 해서 위에서 이제 쭉 내리는 거 있죠. 얘는 이제 바닥에 붙어 있는 거, 고정된 거. 그럼 차가 일로 들어와서 또는 일로 들어와서 이제 각각 주유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이 중심에서부터 이 도로 경계선까지 최소 4m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건축물하고 한 2m. 그 다음에 요거 고정급유는 그 옛날에 왜 우리 집에 보일러 뗄 때 등유 같은 거 있잖아요. 통 들고 가가지고 그 끝에 뭐 보면 항상 있잖아요. 조그만 거. 이제 그런 거예요, 얘가. 그 얘랑 4m 이상 이격해야 되고 이 벽과는 1m 이상 다 이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주유소 이 면적이 대충 나오죠. 대충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수소 충전소를 넣자? 전기 충전소를 넣자? 가능할까요? 못해요. 이 부지를 또 확보를 해야 돼. 옆에다가. 그러면 내가 사업자라면, 내가 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그 수소 충전하기 위해서 또는 전기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더 확보해가지고 할까요? 도심지에서? 못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다 이격을 해야 되거든. 밑에 충전 설비랑 이 수입 설비가 다 이격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떨어뜨려줘야 돼.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이 4m 범위 안에, 요거 범위 안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을 좀 하자고요. 그래서 고정 주유 설비, 고정 급유 설비가 이렇게 돼 있죠. 충전 설비. 어때요? 주유 공지, 급유 공지 외의 장소에 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주유 공지, 급유 공지 외의 장소. 그럼 아까 그 범위 있죠? 4m 범위, 1m 범위, 벽과 떨어진 또 건축물과 떨어진 그 거리, 그 안에는 못해. 이 시설을 못해요. 그럼 부지를 따로 확보를 해야 돼. 이게 수소 충전뿐만이 아니고 전기 충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못해요. 왜냐하면 다 저마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또 주유공지, 급유공지에서 압축 수소. 수소를 충전하는 거죠. 이제 자동차에 충전하는 거죠. 충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 그러니까 그 이외 장소도 하라는 얘기예요. 요 법규 내용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충돌 방지. 충돌 방지. 충돌 방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압축 수소. 수입 설비는 뭐냐면 그 탱크로리가 와가지고 그 주유소에다가 주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다라는 거지. 내가 받는 설비. 그러니까 그 수소를 받아서 이제 또 급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전 설비는 자동차가 와서 충전하는 설비고, 수입 설비는 수소차가 와가지고 그 주유소에다가 수소를 주는 그런 설비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유공지,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해라. 그러니까 이 문제의 취지는 그거 같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소가 대세고 전기가 대세인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충전소, 그 주유소 옆에다가
이거를 하나 더 좀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이 문제의 취지가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법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법이 나왔으면 이게 왜 나왔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걸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법규라는 게 시험장에서 내가 딱 그 문제를 봤어요. 그럼 거기서 그거의 문제점, 개선사항이 생각날까요? 불가능해요. 내가 평상시에 관심 있게 이거를 보지 않는 이상 못 써요, 답안을. 10분 안에. 1교시는 다 10분 안에 써야 되는데 못 쓴단 말이죠. 더군다나 9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1교시의 법규가, 기준, 규칙이. 쓸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공부하는데 좀 잘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독성에 관한 하버의 법칙. 하버. 이게 참 개념 잡기가, 이게 많이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보고 했는데 개념 잡기가 참 이게 애매해요, 이게. 독성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정량적으로 어떻게 미치느냐. 내가 개념 잡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미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어떻게 미치냐? 그 독성은 축적 복용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죠. 그죠? 농도가 높거나 또는 나한테 그 적용되는 시간이 길면 당연히 더 피해가 크겠죠. 독성을 농도와 시간의 곱, 여기. 농도와 시간의 곱으로 표현했다. 그럼 얘 단순하게 그래프로 그리면 얘 일정하잖아요.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농도 시간으로 하면 시간이 길면 농도는 낮아도 똑같은 데미지를 입는다. 시간이 짧으면 농도가 높았을 때, 그러니까 얘나 데미지는 입는다라는 거죠. 시간이 길어도 농도가 계속 나한테 뭔가 데미지를 입히고 작용을 한다면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단시간 노출일 때 적용한다고 했어요. 단시간 노출. 그러면 장시간 노출은 안 돼요. 장시간 노출은 이게 잘 안 맞아. 장시간 노출은. 그러면 요 그래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가. 그 대부분 비례 관계에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식은 우리는 K는 CT라고 써요. 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 K는 CT다라고 써요. 그 밑에 제가 CO 예를 들어서 해놨어요. 우리 CO 그 암기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800ppm일 때 뭐 2시간 흡입하면 사망. 1600ppm이면 1시간. 그러니까 농도가 배로 늘어날수록 시간은 배로 감소한다. 그때 또 그 사망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800ppm을 내가 2시간 흡입했어요. 그럼 사망한다. 1600ppm을 1시간 흡입했다. 사망한다. 3200ppm을 30분 흡입했다. 사망한다. 그 표 있잖아요. 배배배 반반반. 농도는 배로 늘어나고 시간은 반으로 줄어든다. 그거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래프로. 어떻게요? 이제 15분. 단시간이라는 거는 대략 한 15분 미만? 15분 미만 정도를 얘기를 해요. 뭐 작업하다가 거기서 막 갑자기 독성 가스가 나와서 단시간 흡입한 경우? 뭐 그런 경우죠. 그러면 이 15분 이내에 범위 안에서만 해당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 CO 농도를 이게 다 점을 찍었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 그 시간을 잰 거죠. 농도에 따라서 사망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냐. 그랬을 때 이게 로그 함수잖아요. 로그는 이거 좀 반대잖아요. 자연 로그 함수잖아요. 그랬을 때 묘기가 거의 직선 구간이 나오더라. 직선 구간. 비례라는 거는 곡선은 아니잖아요. 비례가. 그죠?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 비례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간, 여기가 선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선형 구간에서만 이 하버의 법칙이 성립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독성을 농도와 시간의 곱으로 표현했는데 대부분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야 이게? 봤더니만 단시간 이내에 고기만 성립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밑에 이제 휘발성 물질을 봤어요. 얘는 좀 다른 독성 물질인데 폐에서 섭취와 배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물질이죠. 독성 중에 휘발성 물질, 이제 섭취를 하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얘가 다 이제 휘발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요 그래프 특성으로 나타나더라. 식이 이거예요. K는 C 곱하기 1-2의 마이너스 KT. 글씨가 좀 작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독성의 어떤 피해 정도가 휘발성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장방형 덕트 아스펙트 레티오 상당지름. 이 장방형 덕트는 이제 가로가 긴 거죠. 세로가 짧고 덕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AB다. 이쪽이 긴 걸 장방형이다 한다. 정방형은 AB가 같은 거죠. 네모난 거. 보통 시공할 때 덕트를 이 A를 크게 하려고 해요? 작게 하려고 해요? 작게 하려고 하잖아요. 천장고가 높아지잖아요. 얘 자꾸 늘리면. 그러면 건물 높이가 자꾸 늘어나요. 한 층당 10cm를 줄이면 얼마만큼의 돈이 절약되느냐. 네? 그 돈 무시 못하니까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때요? 계속 장방향 덕트만 생산되는 거죠. 좋다 이거야. 근데 얘가 성능이 나오냐 이거지. 급기를 하고 대기를 했을 때 이 장방형 덕트가 우리가 요구하는 제연에서 제연 그 성능을 만족하냐 이거죠. 차 방향 풍속, 이런 폐쇄력 이런 것들을. 이 덕트 사이즈가 나왔지만 우리는 이제 좀 멀리까지도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덕트랑 우리가 요구하는 그 성능 기준하고의 관계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좀 답안을 쓸 필요가 있어요. 표준 종횡비는 4:1이라고 돼 있어요. 표준. 보통 4:1로 많이 한다. 근데 도저히 야 천장이 너무 낮아. 야 안 돼. 좀 더 넓혀. 8:1까지는 가능해요. 8:1. 얘가 4:1이라면 8:1은 뭐 이렇게 되겠죠. 몇 가지는 가능해. 더 이상 안 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랬을 때 풍량이 지나가는 그 단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종횡비를 제한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얘랑 면적은 만약에 같다고 치자고요. 얘가 1이고 4고 0.5고 얘가 8이면 안 되네. 0.5? 8 맞네. 그럼 똑같이 면적이 4죠. 곱했을 때. 면적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불어나가는 풍량이 지나가는 단면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풍량이 지나가는 단면이에요. 이런 데는 풍량이 안 지나가요. 얘는 더 이제 넓겠죠. 이렇게. 여기는 안 지나가요. 얘만 지나가요. 계산해보면 얘가 얘보다 작아요. 풍량이 지나가는 면적이 작아요. 똑같은 면적인데, 덕트 사이즈는 똑같은데, 풍량이 지나가는 단면적이 다르다. 우리는 이거를 상당지름이라고 해요. 상당지름. 상당지름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덕트 사이즈는 같아요. 단면적이 4예요, 4. 똑같이. 그래서 종횡비를 제한하는 거다. 밑에 이유가 나왔죠? 마찰 손실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얘가 단면적이 작아지는 이유가 마찰 손실이 그만큼 작아져요. 왜 작아지냐? 여기가 1이고 4면은 이 풍량이 지나가는 접수 길이라고 하죠. 접수 길이. 다 더하면 10이죠. 10. 접수 길이가 10이에요. 얘는 다 더하면은 1, 16, 17이죠. 접수 길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풍량이 지나가는 자리와 이 면적이 닿는 이 넓다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마찰을 받잖아요. 풍량이 막 가야 되는데 나를 제재하는 게 많아. 그럼 많이 못 가겠죠. 그런 의미예요. 접수 길이가 길어져서 수력 반경이, 그러니까 수력 반경이라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RH가 작아지더라. RH가 작으면은 단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계산해보면 면적이, 풍량이 지나는 면적이. 그래서 종횡비 제한 이유는 마찰 손실 증가하고 풍량이 감소하고, 마찰 손실 증가, 풍량이 감소,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소음도 유발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높이가 낮잖아요. 그러면 이게 풍속이 빨라지죠? 더 많은 양이 지나가야 되니까. 얘랑 똑같이 양이 지나가려면. 그럼 많이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얘보다. Q는 AV잖아요, Q는. 단면적이 얘가 작으니까 얘는 빨라져야 똑같은 양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동압이 빨라지면 정압은 낮아지죠. 동압이 빨라지면 정압은 낮아져요. 정압이 낮아지면 덕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휘어버려요. 이렇게.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게 길면. 그러면 이 공기가 지나가는 면적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 왜 종이 2장 사이에 놓고 바람 후 불어보세요. 이거 탁 붙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종이 2장 종이를 이렇게 한 장 놓고 그 사이를 살짝 띄운 다음에 바람을 후 불어보세요. 이게 탁 붙어버려요. 동압이 빨라지니까, 속도가 빨라지니까 정압이 낮아져서 얘가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떨려요. 덜덜덜덜 이렇게. 이 판이. 그래서 소음이 난다. 그래서 풍속 증가에 따른 진동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그럼 상당 지름은 뭐냐? 두 가지를 써놨어요. 수력 직경과 상당 직경. 수력 직경과 상당 직경.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참 헷갈려요. 우리는 덕트에 어떤 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물론 값은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정량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수력 직경의 그 영어 뜻을 보면 하이드로릭 다이아미터예요. 하이드로릭은 이제 물과 관련된 거죠, 물. 그래서 수력이라고 해요, 수력. 그럼 밑에 상당 직경은 뭐냐? 이큐밸런트 다이아미터라고 그래요. 이큐밸런트. 동등하다, 같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얘는 덕트에 적용을 하고 수력 직경은 보통 우리가 토목 공사할 때 수로에서
접수 길이, 그 다음에 수력 직경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주로 써요. 그럼 소방에서 적용하면 물이 지나간다, 배관에. 그러면 수력 직경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배관은 동그라니까 그냥 직경을 적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네모난 배관을 썼다, 에? 소방에서, 그러면 수력 직경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덕트란 말이에요. 장방향 덕트를 이제 할 때, 마찰서식 계산할 때 이제 상당 직경 밑에 식을 쓴다. 곰납불 오이납바 이렇게 해서 암기법을 했잖아요. 곰납불 오이납바. 식을 보면 수력 직경부터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수력 반지름은 접수 길이, 이게 지나가는, 물이 만수돼서 지나간다. 여기로 지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물이 닿는 길이가 있죠. 뭐예요? 파이 D. 그 다음에 면적, 유동 단면적. 이 만수가 돼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전체에 면적을 이제 적용해줘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온다. 수력 반지름 계산은. 그럼 수력 직경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4RH가 D잖아요. 그럼 수력 직경 D는 이렇게 되는 거죠. P분의 4A. P는 접수 길이, A는 단면적.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상당 직경. 이거 원을 이제 했는데, 만약에 얘를 한다. 얘를. 수로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덮는 게 없잖아요. 그냥 개방 공간이잖아요. 뻥 뚫려 있잖아요. 물이 이 정도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럼 접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 접수 길이가. 수로 같은 경우. 개방된 수로 같은 경우. 물이 닿는 면적이죠. 물이 닿는 길이. 그럼, 접수 길이는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유동 단면적은 이 면적. 그걸 넣으면 이 수로에서 우리가 상당 직경을, 수력 직경을 구할 수가 있다. 상당 직경은 장방향 덕트에서 A, B, 여기 A, B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요거 직경이. 그래서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 수식을 쓰는 것보다 왜 종행비를 제한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